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누가 고양이를 죽였는지. 그 물리학자들이 잔인하죠. 왜 고양이를 죽여?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주사위 노름 따윈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이제 God doesn't have play dice 뭐 이제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주로 이렇게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범신론적인 의미가 강해요. 호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확률론적인 해석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던 거고, 오늘 얘기할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코펜하겐 해석이 이제 핵심이고, 요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두툼 실험, 슈레딩거 고양이. 막판에 다른 코펜하겐 해석 말고 다른 해석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한두 개 소개를 이제 하는 정도로 끝내고, 양자역학은 좋은 책들이 많은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스티븐 와인버그가 쓴 퀀텀 미케닉스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여기까지 가시오로비츠 여기까지는 물리 전공자들이 보는 전공 교과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대생으로 물리 덕후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면은 뭐 이 중에 한두 권 정도 가지고 있어도 뭐 괜찮은, 나름 여기 있는 책들이 나름 명저들이에요. 명저. 그러니까 와인버그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물리학자 중에 최고의 물리학자. 뭐 좋은 책도 뭐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와인버그가 교과서를 썼다 그러면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러니까 피직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달라요. 정말 다른 교과서하고 뭐 수준의 차이가 나고 형격히 나고, 와인버그 문장은 비단결 문장이에요. 아주 기적적이고, 그리고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굉장히 명쾌하고 명저고, 뭐 리보프, 일단 그리피스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것도 뭐 괜찮은 책이고, 가시오로비츠는 원저도 되게 명저로 평가를 받던 책인데 이거는 번역된 게 있어요. 번역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물리학과 다니는 학생들은 집에 한 양자역학 책이 뭐 한 10대 권 정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 개 중에 이제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보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양자역학 교과서는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시중에 나온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로저 펜로즈 실체에 이르는 길이, 이 책이 이제 그 한국어판이 2권으로 나와 있고, 이게 수식으로 냈다 달린 책인데,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양자역학에 문제가 많으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양자역학을 재구축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주장을 하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스티븐 호킹의 절친이면서 뭐 수리 물리학자고, 뭐 우주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고, 하여튼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그걸 중심에 놓고 이제 그 물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분은 여전히 블랙홀 패러독스가 해결이 안 됐고, 블랙홀 안에서 정보가 여전히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중력이 굉장히 센 영역, 블랙홀 안과 같은 굉장히 센 영역에서 양자역학이 수정이 돼야 된다. 하여튼 맞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왜 그런지를 이제 이 책에서 쭉 뒷부분에, 그러니까 한국어판에는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쭉 써놨어요. 어쨌든 뭐 이분도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볼만하고, 하이젠베르크의 자사전적인 책이 이제 부분과 전체가 있죠. 뭐 이 책은 아마 대학생들, 신입생 들어오면 이제 필독서 중에 하나로 뭐 꼽히는 책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이제 보면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책인데, 뭐 어쨌든 책에 뭐 수식 같은 건 전혀 안 나오니까 그냥 읽을만 해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가 1901년생입니다. 1901년생. 20세기와 함께 태어났고, 이 아저씨가 양자역학을 정초한 게 1925년, 그 헬골란트 섬에 25세 때, 한국 나이 25세지, 만 24세, 그죠? 이때 무슨 그 하이젠베르크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치료차, 이 당시에 괴팅겐 대학에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그거 피해서 저기 북쪽에 있는 뭐 섬에 이제 요양하러 갔다가 뭐 밤에 이제 해변을 거닐고 하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하룻밤에 이제 써제낀. 그래서 뉴턴 역학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 동력학적 체계를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행렬 역학이래. 얘는 그 당시에 행렬이 뭔지 몰랐어. 근데 자기가 새로운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원자의 스펙트럼 같은 거, 그 알려진 사진들을 이렇게 잘 기술하려면 새로운 역학체가 필요하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동력학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과 다른 산수를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감하게 지른 거지. 새로운 산수가 필요하다. 그 산수가 뭔지 몰랐는데 괴팅겐 대학에 와보니까 거기 뭐 있던 다른 그 당시 힐베르트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 교수들이 딱 보고 이거는 행렬이다. 얼마 전에 수학자들이 이렇게 뭘 구축을 해놨던. 그래서 이제 행렬 역학이 된. 그러니까 행렬을 모르고, 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산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행렬 연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렬 연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AB 곱이 BA 곱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되지 않는 어떤 함수, 그런 수학적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그거를 쭉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진짜 타임머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의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한 거죠. 행렬이라는 거를, 행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곱하기의 순서를 바꿨을 때 결과가 다르다라는 그 주장을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물론 하이젠베르크가 천재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뭐 이때는 또 워낙 젊을 때니까 이게 보면은 아주 정말로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들은 뭘 많이 몰라야 돼. 뭘 많이 알면은 이게 이것저것 따지다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못 내놔요. 그래서 이렇게 젊을 때 희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게 정말로 혁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 한 문제에 집중해서 정말로 혁신적으로 막 지르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은 25살 때 뭐하고 살았나? 그런 자책감은 안 가져도 됩니다.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세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25년에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로 32년에 노벨상을 받는데 그 수상 이유가 Creation of Quantum Mechanic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과 달리 참 여러 명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양자역학이 이게 형태를 갖추었고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냐 이건 참 쉽게 가려지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와 관련된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그 Creation of Quantum Mechanics라는 이유로 노벨상을 준 사람은 하이젠베르크가 유일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 꼽으라면 이제 이 해를 꼽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그 행렬 역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뉴턴 역학과는 다른 어떤 동력학적인 체계를 제시를 했다. 그 시점을 잡는 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미시 세계에서는 이게 전자가 이게 파동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관측을 하는데 전자를 본다는 건 이제 뭔가 우리가 물체를 보는 거는 빛을 때려가지고 튕겨 나오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긴 파장의 빛을 이렇게 때리면 그러면 이게 파장이 길다는 거는 이 빛이 자기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척도가 길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자기 파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장보다 더 짧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뭔가 정보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파장이 정해지면은 그 파장은 그 빛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자기만의 척도인 거예요. 파장이 길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전자의 어떤 위치나 내부 구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장이 길면 해상도가 낮은 거야, 이게.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거지. 쪼여진 빛의 파장 이하로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이 빛이 그 파장이 정해지면은 에너지가 hnu로 주어지는데 u가 진동수고 그 파장이 길면은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이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작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 관측 대상이 되는 전자의 운동에 큰 영향을 안 줘요. 그 반대로 이제 파장이 짧으면 이제 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짧은 빛을 쪼여주면은 이건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척도가 작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해상도가 높으니까. 대신에 이러면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전자의 운동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약한 게 이제 이거죠. 불확정성 원리. X의 불확실한 정도하고 운동량의 불확실한 정도를 동시에 임의로 작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떤 자연의 근본적인 어떤 한계라는 거예요.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H파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이고, 이거는 이 운동량은 이제 X 방향의 그 같은 방향의 운동량과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고, 요거를 좀 다르게 쓰면 에너지하고 그 에너지가 2n분의 p 제곱이니까 이게 델타 E가 이렇게 되고, 그죠? 미분해 보면 그 n분의 p는 이게 v잖아. v니까 이게 델타 x 델타 t로 나눈 거니까, 그럼 델타 x 델타 p는 델타 E하고 델타 t로 이렇게 또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그 시간 사이에도 저런 불확정성 관계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x하고 p하고 에너지하고 t가 이게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게 이제 공간 3차원 공간 성분이고, 이게 t가 4차원 벡터로 생각하면, 4벡터 생각하면 이게 시간 성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로 컴포넌트고, 이게 그 1, 2, 3 컴포넌트고, 그 다음에 4차원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4차원 모멘텀에서의 시간 성분이 여기 에너지고, 4차원 운동량의 그 공간 성분이 이거니까, 이게 결국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4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위치와 운동량 사이, 그리고 에너지와 시간 사이에 이런 불확정성의 관계가 있어서, 특히 이제 얘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호킹이 했던 블랙홀 주변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은 내가 어느 순간 어디선가 그냥 공간에서 빈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데 어디선가 에너지를 잠깐 빌려올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돈 빌려오듯이. 그냥 빨리 갚아주면 되잖아. 그죠? 그냥 만기가 오기 전에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허용되는 만기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야. 델타 T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확정성이 이게 커지면은, 그러면은 델타 T도 그렇게 아주 작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에너지를 잠깐 빌려와가지고 입자를 만들어내고 다시 에너지를 돌려주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진공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빌려왔다가 갚았다가 이러면서 입자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제 벌어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하고 운동량이 이제 불확정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니까 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상태가 동쪽으로 가 있다 이러면은 아주 명확하게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운동량은 이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좌표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운동량은 예를 들어서 이게 운동한다, 정지한다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두 성분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되는 거지. 똑같은 물리적 상태인데 그게 위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아주 명확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지만은 운동량의 이 그 기준이 되는 베이스가 위치의 베이스하고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운동량에 대해서는 그 불확정성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27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내니까 그 하이젠베르크의 스승격이었던 사람이 닐스 보어인데 보어가 상보성의 원리라는 거 이제 28년에 얘기를 합니다. 상보성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 보어는 상보성 이론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걸로 막 얘기를 하고 뭐 그걸로 논문도 쓰고 뭐 이걸로 뭐 생물학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게 정말로 자연의 근본적인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상보성의 원리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어느 한 정보가 다른 정보를 배제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상보적인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입자 파동의 이중성 같은 것도 전자나 광자는 입자적 성질, 파동적 성질 중에 한 가지만 드러난다는 거죠. 둘 다 동시에 드러나진 않고. 그러니까 동전이 있는데 동전의 앞면이 입자와 뒷면이 파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서 있는 경우는 없다 이거지. 던지면은 앞면이나 뒷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상보성의 원리예요. 불확정성 원리도 마찬가지. 입자는 위치와 운동량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다른 하나에 대한 불확정성이 무한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우주는 이렇게 원래 애초에 세팅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은 고전역학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거죠. 뭔가 언서턴티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걸 되게 싫어했고, 뭐 27년 무슨 이제 솔베이 학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막 이제 대판 싸우죠.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보어한테 야 보어야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사고 실험을 막 냅니다. 그러면은 보어 일파가 이제 그 가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딱 내가지고 저녁 때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가가지고 그 당신이 얘기한 건 이래해서 결국은 뭐 불확정성 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어가 이기는 걸로 논쟁에서. 근데 아무튼 뭐 지금도 사실은 그냥 양자역학이 잘 맞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실제로 잘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런 언서턴티가 있다는 게. 보어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진리의 상보성은 뭘 것 같아요? 진리의 상보성은. 감이 없으신가? 진리의 상보성은 명료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명이 있는데 여기 30명의 키가 30명 키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내가 173이다 이렇게 딱 찍으면 그 스테이트먼트는 명료하지만 진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 대신에 내가 아주 애매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키는 130에서 190까지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사실이겠죠? 거의 진실이겠지만은 별로 그거 뭐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상보성은 명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행렬 역학을 25년에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어떤 파동 역학을 만든 그게 26년이에요. 26년 그게 아마 26년 크리스마스에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를 같이 간 사람이 와이프가 아니고 다른 정부였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는 그 과학계 미스테리예요, 아직까지. 슈레딩거가 물리학자들 중에 하여튼 여성 편력이 가장 화려한 사람 중에 한 명. 아인슈타인하고 뭐 갖다 대도 뭐 거의 뭐 뒤지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른 애인하고 같이 보내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방정식을 하나 만든 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그게 이제 이건데 써보면 일단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공로로 33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 디렉하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는 25년에 파동 역학을 만들어서 32년에 받았고, 슈레딩거는 26년에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서 33년에 노벨상을 받고, 1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31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이 하이젠베르크 단독한테 줬는데, 아까 봤지만 크리에이션 오브 퀀텀 메커닉스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봐서 수소 원자의 동소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 이거나 그러니까 27년경인가 그런데 자기의 새로운 역학으로 수소 원자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소 분자가 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해 있는 거잖아요. 양성자의 뭐 스핀이라는 양이 있어요. 아마 다음 시간쯤에 하게 될 텐데, 그게 뭐 같이 이렇게 있는 거냐, 이게 엇갈려 있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서로 다른 분자 상태가 있다는 거를 하이젠베르크가 뭐 예측을 하고, 그게 뭐 나중에 발견이 되고 하여튼 그 얘기이고, 그리고 33년 노벨상은 슈레딩거하고 그 폴 디렉한테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좀 이렇게 약간 싱거워요. New Productive Forms of Atomic Theory. 그러니까 디렉은 자기 이름이 붙은 방정식을 만든 게 28년이에요. 그러니까 25년 행렬 역학, 26년에 슈레딩거 방정식, 28년에 디렉 방정식. 디렉 방정식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상대론적 양자역학. 그 디렉 방정식은 아마 2학기 수업을 하면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풀고 이해를 하려면은 물리학과 대학원 정도의 수업을 또 들어야 돼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디렉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왜 좋으냐면은 하이젠베르크의 파동 역학은 너무 어려워. 일단 그 규칙이 어렵고, 뭐 행렬로 이렇게 하여튼 보면은 논문 자체도 어렵고, 제가 저도 그 물리학 클래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이젠베르크 논문을 이제 전 독일을 모르니까 영어본을 구해다가 읽어봤는데, 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요. 이해가 안 되는. 그거를 그 포멀리즘 그대로 뭘 써가지고 물리 상태 적용하고 이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하여튼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하고 이제 동등하다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냥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뭐 늘 보던 거거든, 고전 역학에서도. 그래서 그걸로 많이 뭐 여러 가지 계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 파동 방정식에서 아까 보셨던 싸이라고 써놓은 놈이 있었어요. 싸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이 이 싸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그럼 이 싸이가 뭐냐, 이 정체가 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싸이가 이 복소 제곱을 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럼 이 특정한 구간 AB에 대해서 요 값, 복소 제곱을 이제 적분한 이 값이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보른이 이런 확률론적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시간 t에 AB에서 이 입자를 발견한 확률이다 이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해석인 거죠. 이 실체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 함수에 해당하는 파동함수의 실체가 확률이라는 거지. 어떤 예를 들면 전자가 물질파라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 물질 파동으로서의 전자가 정말로 파동치는 그 파동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실체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확률일 뿐이라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사단들이 사실 다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확률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여튼 미시세계로 가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특정한다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튀겨 나오잖아요, 그죠? 고전역학적으로 그래.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이거를 양자역학적으로 풀어주면은 이 파동함수가 공의 파동함수가 벽면을 이렇게 벽면 뒤에 파동함수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작지만 0은 아닌 이제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 때문에 어느 순간 얘가 이제 그 뒤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그 퀀텀 터널링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아마 반도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뭐 반도체가 작동하고 아마 그럴 텐데, 이건 고전역학이 없던 거거든. 만약에 이 포텐셜이 굉장히 높으면은,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면은 당연히 관통을 못 하지만, 이게 유한한 포텐셜 장벽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양자역학 배운 애들은 한동안 면벽 수련을 하고 그래. 멍하니 벽을 보고 내가 저쪽을 그냥 나갈 확률이 0이 아닌데. 0은 아니겠죠. 0은 아니에요. 거시세계도 해보면 0은 아닌데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거시세계는 보통 뭐 10의 2의 100승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익스포넨셜이 한 두세 단계는 올라가. 거시세계 확률은. 그러면은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잖아요. 그죠? 138억 년. 100억 년 하면은 100억이니까 얼마야? 10의 10승이죠. 10의 10승년인데 10의 10승년. 근데 1년이 초로 환산하면은 3천만 초라 그랬지. 3천만 초. 그럼 10의 7승이잖아. 그러면 10의 17승 초예요. 우주의 나이가. 10의 17승. 만일 10의 18승으로 한번 해봅시다. 넉넉하게 잡아서. 10의 18승이라면은, 그러면 대략에서 10의 20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 10의 20승분의 1. 그러니까 10의 18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는 빅뱅 위에 우주가 태어나서 그 직후부터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10의 18승분의 1이라는 확률에. 그죠? 그 영화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 영화는 초당 25개가 20장 30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필름이. 맞아요? 그러면 그냥 오더가 하나 더 커지는 거잖아. 10의 19승, 2개에서 10의 20승이라 해요. 10의 20승분의 1의 확률은 뭐냐면은 우주가 생겨난 이래로 모든 우주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찍더라도 그런 현상을 볼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10의 20승분의 1의 확률은. 근데 이제 거시세계에서 우리가 벽면을 뚫고 나갈 확률은 직접 계산 안 해봤지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거의 10의 익스포넨셜의 몇 승 이렇게 나가요. 우주를 몇 번을 돌려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확률적으로. 하여튼 미시세계에서는 이게 확률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보른의 외손녀가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잘 모르죠, 여러분은. 세대차가 생겨. 저도 사실 뭐 잘은 몰라요. 이건 젊을 때 사진이고, 이게 최근 사진인데 그러니까 유방암인가 수술 받고 해서 그쪽으로 뭔가 홍보대사고 그러고 있는데, 이 올리비아 뉴튼 존의 대표곡이 피지컬. 81년에 발표한. 빌보드 차트 10주간 1위고, 50년 최고의 노래 6개월은. 같은 유명한 팝싱어예요. 그래서 진짜 슈레딩거 방정식을 좀 자세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이제 이걸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평면파를 간단한 평면파,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치는데 파면이 이렇게 평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면파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IKX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니까 4차원으로 쓰면은 그냥 4차원 IKX라고 써도 돼요. 어차피 이게 4차원 성분에 시간 성분이 t고 이거에서 시간 성분이 오메가를 이렇게 쓰면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K하고 오메가가 뭐냐면, K는 X가 파장만큼, 한 파장 람다만큼 갔을 때 이게 똑같은 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럼 K 람다가 2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한 파장 갔을 때 반복이 된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한 주기를 갔을 때, 시간이 한 주기만큼 흘렀을 때 똑같은 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 주기분의 1이 이제 진동수이니까 진동수하고 오메가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냥 클래시컬한 고전역학에서 파동을 기술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흔히 이렇게 기술을 해요. 이게 K는 웨이브 벡터라고 그러고, 이게 오메가가 각진동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광양자 조건을 알잖아요. 이제 양자역학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에너지가 h 누하고 이제 관계가 되죠. h nu. 그래서 이게 누가 2파이분의 오메가니까 2파이 오메가 넣으면 2파이분의 h가 있어서 이게 h바 오메가 돼.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h nu인데 그게 h바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각진동수를 써서. 그리고 물질파를 떠올려 보면 여기서는 파장하고 운동량의 관계가 있죠. 그죠? 이 람다가 P분의 H로 주어지는데, 근데 지금 람다가 뭐냐면은, 람다가 K분의 2파이니까, K분의 2파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P로 운동량을 다시 써보면 이게 결국은 H바의 K가 돼. H바의 K. 그러니까 이게 H바의, 이 K에 H바를 곱한 게 운동량이고, 여기 오메가 H바를 곱한 게 에너지가 돼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통박을 굴려보면은, 이 평면파 함수에다가 x 미분을 하면, x 미분하고 개수를 적당히 쌓아주면 이게 h바 k가 튀어나와서 이게 이제 운동량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그냥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이죠. 그죠? 어떤 연산을 해서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싸이가 그대로 나오고 앞에 어떤 상수가 튀어나오는. 이런 과정, 이런 결과가 얻어지는데, 마찬가지로 t로 미분하면은 여기서 개수를 IH바로 적당히 잘 잡아주면 이게 에너지가 아이겐밸류로 튀어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파동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당한 연산, 적당한 미분 연산을 해줬더니 운동량하고 에너지가 튀어나오더라 이거지. 그런데 운동량을 내는 연산자는 X에 대한 공간 미분, 이거 에너지를 주는 연산자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연산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운동량 연산자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공간 미분. 그 다음에 에너지 연산자, 에너지는 해밀토니안이 이제 토탈 에너지가 같다 그랬죠. 고전역학 할 때. 해밀토니안으로 이걸 연산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게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연산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운동량 연산자와 그 시간, 토탈 에너지에 대한 연산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미분 연산자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 미분 연산자가 결국 물리량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을 뽑아내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미분 연산자를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산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해밀토니안이 결국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주어지는 토탈 에너지였는데, 그게 운동량을 쓰면
그러니까 2n분의 p 제곱에다가 포텐셜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p가 뭐냐면은 p가 i분의 h 대일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h바 제곱에 델 스퀘어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항이 뭐냐면은 그냥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포텐셜이고, 그리고 이 전체 에너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해밀토니안의 오퍼레이터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싸이에 대한 시간 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파동 함수에다가 양자역학적인 미분 연산자를 작용한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작용한 거죠, 사실. 해밀토니안을 작용한 그 결과가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자가 나온 김에 이 연산자들의 이제 교환 관계라는 게 이제 그 중요한데, A라는 오퍼레이터하고 B라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쓴 게 그 커뮤테이터라고 불러요, 교환자. 그게 AB 빼기 BA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산수면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숫자면 행렬이면 난제로죠. 행렬이나 어떤 함수가 되면 난제로예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한 게 이거예요, 발견한 게. 우리가 이제 X하고 P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X는 그냥 위치만 끄집어내는 건데, 운동량은 미분이니까 여기에 임의의 그 X에 대한 함수 fx를 여기다 작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X df 그 다음 빼기 X d의 xf니까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항을 미분을 해보면 이게 앞에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미분하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제로가 아닌 항이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순서를 바꾼 게 결과가 같지가 않아. 미분을 한 게 여기는 이제 그 뒤에만 적용이 되는,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이게 미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순서를 바꾸는 결과가 같지가 않아서 이 결과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하고 P의 커뮤테이터가 IH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산수를 해보면은 이 X라는 이 연산자에 해당하는 물리량의 어떤 그 uncertainty하고 B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uncertainty가 그게 그 최소값을 갖는데 그게 그 커뮤테이터의 평균값보다는 이게 하여튼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건 뭐 산수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H바가 되죠. 그래서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다시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이게 보면은 좌변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고 우변이 시간에 대한 미분이고 좌변은 공간에 대한 미분의 포텐셜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파동함수 싸이가 일반적으로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이럴 때 보통 이제 푸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포텐셜이 시간에 대해서 디펜던스가 없을 때, 그냥 공간의 함수로만 주어져 있을 때 보통 하는 게 이제 변수를 분리하는 거야. 이런 거는 시간 성분, 공간 성분, 파동 함수에 그걸 따로 떼가지고, 그러니까 스몰 사이는 공간의 함수고 파이는 t 함수라고 분리를 해서 여기 위에다 때려 넣어. 그럼 이거 미분 방정식 하면 주로 이런 거 하죠, 그죠? 변수 분리해가지고 때려 넣으면 돼요.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양변을 이제 그 싸이하고 파이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되지, 보통 하는 방법이.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 좌변은 그냥 공간 성분만의 함수고 우변은 시간 성분만의 함수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는 상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E라고 놓으시고 이게 결국 이제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우선 얘를 먼저 풀어보면 얘를, 그러니까 dt 파이가 E의 파이니까, 그죠? 얘를 먼저 타임에 대해서 먼저 해보면은 그냥 d 파이 dt가 E예요. E 파이예요. 이거는 그냥 풀면 익스포넨셜이지, 그죠? 맞아요? 이건 보면 익스포넨셜 맞아요? 어? 나누면 이거 어떻게 해? d 파이 나누기 파이가 E의 dt니까 이거는 로그 파이가 되고 로그 파이가 E의 t니까, 그죠? 그럼 익스포넨셜이지 이게.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전체 파동 함수는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냥 타임 디펜던스는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T 이렇게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남는 이제 공간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 성분. 이게 그 시간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간에 대한
타임 에볼루션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냥 미분 방정식.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니까 이거 E는 상수고, 이건 포텐셜 에너지고. 요거를 보통 이제 그냥 좁은 의미로 이걸 그냥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산자로 쓰면, 해밀토니안 연산자로 쓰면 그냥 심플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H 사이가 E의 사이가 되는. H 해시 붙은 거는 연산자고, 미분 연산자고, 이런 미분 연산자. 여기 E는 그냥 상수.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죠. 아이겐밸류가 뭔지는 알죠? 안 다치고 선형대수를 배우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게 싸이에 대해서 선형성이 있어요. 선형성이 있다는 게 이제 뭐냐면은 phi1하고 phi2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러면은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솔루션이 되는, 그죠? 이거 보면 심플하지? 그냥 미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사이엔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쭉 풀었으면 얘도 솔루션이 돼요. 이 선형성이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예로 그러니까 자유입자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유입자는 포텐셜이 없는 거잖아. 포텐셜이 없으니까 이때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냥 심플리 이거예요. 1차원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V가 제로니까, 그죠? V가 제로라서 그냥 싸이를 X로 두 번 미분한 게 그냥 2의 싸이가 되고,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K는 뭐냐면은 이렇게 2m이 나누기 H바지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숫자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 방정식의 형태는 그냥 고전역학 됐던 스프링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같은 거죠. 두 번 미분해서 음수가 나야 되니까 이거 그냥 결국 솔루션은 뭐냐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죠? 익스포넨셜로 쓰면 그냥 사인 코사인인데, 편의상 익스포넨셜로 쓰면 이게 E에 ikx가 있고 마이너스 ikx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솔루션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유입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타임 에볼루션을 생각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것만 붙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솔루션이. 이 에너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플러스 ikx하고 마이너스 ikx가 있는데, 이 플러스 쪽을 파이 플러스 k라 그러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플러스인 놈에다가 p 연산자, 그러니까 운동량 연산자를 적용하면 이거 x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플러스 h 바 k가 나오고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h 바 k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각각은 ikx하고 E의 마이너스 ikx 각각은 운동량에 대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에 대한. 그죠? 이게 운동량 모두의 어떤 고유 상태, 이 아이겐밸류 풀합을 넣으면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플러스 ikx는 뭐냐?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파동이고, 마이너스 ikx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파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이 선형 결합이 된 게 전체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포텐셜이 없으니까 솔루션도 되게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사인 코사인만 나온 거예요. 사인 코사인만. 그래서 이게 운동량의 고유 상태가 이제 플러스 ikx하고 마이너스 ikx 각각이 운동량의 고유 상태이고, 물론 이 전체가 또 에너지의 고유 상태인데, 요거를 보면 이게 운동량의 고유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이 평면판은 운동량에 대해서 불확정성이 없다는 거야. 그죠? 운동량 연산자를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x로 미분하면은 운동량이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 h/k, 다른 건 마이너스 h/k로 그냥 딱 나오니까 이거는 운동량에 대한 언스턴티가 없어요. 자유입자의 이 솔루션은. 그러니까 델타 p가 제로인 케이스예요, 얘가. 그러면은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델타 x 무한대가 돼야 되지. 그죠? 실제로 이거를 이 파동함수에 복소 제곱을 하면 이게 상수잖아, 상수. 상수니까 이게 x에 상관없이 그냥 쫙 상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언서턴티가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냥 공간에 쫙 퍼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이거 이제 풀이의 변화를 해보면은 얘를 플러스를 이제 풀이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되죠. 플러스 값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델타 함수 모양이잖아. 델타 함수 모양.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그냥 델타 p-k가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a라는 값을 루트 2파이분의 1이라고 정의한 게 자연스럽지. 이거 1이 되면 편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 개수는 그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풀이의 변환한 값이 그러니까 이 평면파의 풀이의 변환한 값이 델타 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플러스 운동량을 가지는 고유 상태인데 이게 개수를 이제 루트 2파이분의 1로 이제 고정을 한 거고 이거를 x라는 좌표 공간에서 그려보면 이거 그냥 파동이잖아. 사인 코사인. 파동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 파동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는 이게 이제 파장이 잘 정의가 되는 거예요. 파장이. 그죠? 평면파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x라는 공간에서 이거를 실제 그려보면 이거는 파장이 잘 정의가 돼. 그런데 이거를 풀의 변화를 한 놈이 뭐였어요? 풀의 변화를 한 게 델타 함수였지.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x 공간에서 본 파동 함수를 p라는 다른 그 운동량 공간,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그거는 델타 펑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펑션이. 피크가 사실 더 올라가야 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기 값이 이제 k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이게 운동량이 잘 정의된다는 거잖아, 이게. 언스턴티가 없이 그냥 K의 피크가 뜨는 거니까 언스턴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고 보면은. 파장이 잘 정의되면 운동량이 잘 정의된다는 거죠, 이게. 물질파 관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유입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평면파가 나오는데 이 평면파가 그러니까 공간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파장이 잘 정의되는 그냥 평면파가 되고 이거를 풀이의 변환해서 운동량 공간에서 보면 그냥 특정한 운동량 하나만 튀어나오는 델타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위치에 대한 언서턴티는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자유입자의 그거였고 요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입자는 뭐냐면은 정말로 포텐셜이 모든 공간에서 0인 거. 그냥 진짜 아무런 구속 조건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애에 대한 솔루션이 방금 봤던 평면파 솔루션이 나왔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포텐셜이 0인데 이게 제한이 돼 있어요. 이렇게 0하고 L 사이에. 그러니까 박스에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건데 이 벽이 무한히 높아요. 무한히 높다는 거는 여기 이제 입자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야. 이게 유한한 높이면 밖으로 빠져나간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과할 확률이 얼마나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아주 심플하게 이게 무한히 높다면 얘는 그냥 이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야. 갇혀 있으면은 그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얘가 주는 파동 함수는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0으로 고정이 돼 있는 어떤 정상파를 이룰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풀어보면 그렇게 나와.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돼요. 그죠? 이 박스 안에서. 박스 안에서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프리 자유입자의 파동 방정식이 똑같아. 똑같으니까 풀어보면 솔루션도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사인 코사인 써봅시다. 어차피 마찬가지지. 익스포넨셜로 쓰나 사인으로 쓰나 마찬가지예요. 사인 코사인 쓰나. 마찬가지인데 K는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런데 아까랑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공간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경계 조건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자유입자하고 크게 다른 거예요. 경계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경계 조건이 뭐냐면은 이게 무한한 포텐셜 장비에 갇혀 있으니까 이 끝점에서는 파동 함수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거기서는 존재할 확률이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 제로하고 사이 L이 0이 돼야 돼. 그럼 사이 제로가 제로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코사인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인만 남는 거야. 사인.
사인만 남는다는 게 정상파를 이룬다는 거죠. 끝점에서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L이, 사이 L이 0인 이 조건에서 보면 이 KL이 여기 넣어보면 KL이 그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돼요. 근데 잘 보면 K가 에너지와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N의 정수 1, 2, 3, 4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에너지가 양자화됐다는 거지.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거 그 노멀리제이션은 이거 이제 이 전체를 적분했을 때 이제 1이 되게 만들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게 에너지의 고유 상태가 결국 사인 함수만 넣고 이렇게 돼요. 그냥 이게 정상파라는 거지. 정상파. 이게 끝점이 제로인 정상파가 이렇게 n에 따라서 이렇게 되느냐, 뭐 이렇게 꺾이느냐, 뭐 3번 꺾이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인 코사인만 남는데 이 경계 조건 때문에 얘만 남는 거지. 대신에 이게 그 자유입자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임의의 그거를 연속적인 에너지를 다 가지면서 뭐 이 두 개가 결합된 그 솔루션을 주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K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K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어요. N에 대해서. 이거는 자유입자는 안 그렇거든. 자유입자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지금 이 경우는 포텐셜 장벽이 무한히 이렇게 가둬놨기 때문에 그 속박된 효과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 시간 성분까지 다 써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에너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 중에 하나. 전 공간에 대해서 포텐셜이 0이고 그걸 우리가 자유입자라 부르지. 그 솔루션은 뭐냐면 그냥 평면파, 우리가 잘 아는 평면파가 나왔고 그게 하필이면 운동량의 고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에 대한 언서턴티가 없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공간에 대한 언서턴티가 무한대가 된 솔루션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단한 게 뭐냐면은 특정한 영역에 파동함수가 갇혀있는 경우 그때는 그 갇혀있는 틀 안에서 정상파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조건 때문에 그 경계 조건 때문에 그 사인 함수만 남게 되고 그 결과로 이 에너지는 양자화가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고 그 여러분이 언론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법한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은 이제 신동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실 그냥 미분 방정식 그냥 2번 미분하고 푸는 거니까 초등학생들 열심히 공부시키면 풀긴 풀겠죠, 그죠? 어려운 산수가 들어간 거 아니잖아. 그냥 2번 미분한 게 뭐냐 그걸 찾는 거니까. 뭐 물리적인 의미는 좀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이 고유 상태 우리가 그 에너지 고유 상태 결과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인 함수가 에너지 고유 상태인데 n에 대한 어떤 또 그게 있죠, 디펜던스가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이 이제 직교 정규성이 있어요. 얘가 사인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하면 이게 델타 mn이 되지. 이게 같을 때가 1이고 다르면 제로예요. 사인 함수 성질 때문에. 이거는 풀의 변화할 때 여러분이 많이 자주 보던 거고 그 컴플리트니스라고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임의의 함수를 이 사인 함수로 전개할 수 있잖아요. 이게 풀의 변환이잖아. 그죠? 풀의 전개라 그러죠. 이게 이 자체가 이런 뭐 직교 정규성이 있고 요걸로 임의의 함수를 뭐 적당히 잘 well defined 된 함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이엔을 담아서 기조로 삼아서 이거를 쭉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풀의 전개죠. 풀의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임의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고 이 적당한 개수 CN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직교 정규성 때문에 여기다가 fx에다가 이 사인을 곱해서 적분해 버리면 되지. 그죠? 이것도 뭐 풀의 변환하면서 여러분이 뭐 봤던 거.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타임 디펜던스까지 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CN은 뭐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에너지 고유 상태로 하면 요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임의 상태를 그것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 개수를 잘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